지금부터는 그 세 개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개의 스타트업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관심을 가진 그런 그 지난 1년 사이에 봐온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를 보면은 한국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공룡은 우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우버 써보신 분 계세요? 네, 해외에 가셨을 때나 국내에서도 됐던 때가 있으니까 우버를 쓰시는데, 우버는 보시면은 여기 우버 X, 텍스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생긴 것은 이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실리콘밸리 항상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도 예전에 스타트업을 해서 이미 성공을 시킨 사람이에요. 한 200억 정도의 그 엑싯을 해서 그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었는데, 넥스트를 뭘 할까를 이렇게 찾아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리에 그 있는 그 인터넷 컨퍼런스에 갔다가 그 겨울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눈이 내렸대요, 드물게. 그러면서 택시를 잡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걸 스마트폰으로 불편한 택시 서비스를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이 서비스죠. Black is the original Uber for when you want to step it up. Tap the vehicle icon for rates. Now set your pickup location by moving the pin 그래서 보시면은 뭐 or typing it in. 타려는 그 위치와 Enter your 관련된 destination, 행선지를 이렇게 and your 입력을 driver will know 하죠. where you're going once you get in the car. Every ride is cashless. You can change your payment 카드 method by 번호는 tapping 미리 this 입력이 button. 되어 있고요. Want to see how much it will cost? Get a fair quote. If you have a promo code, enter it here. Nice. $20 off my first ride. And request. John will pick you up in 2 minutes. See, that's him. He's driving a 그래서 Toyota 선택을 하면 Prius. 차가 딱 You 오는데 even have the license plate 운전사랑 number. 차종이랑 차 번호가 있기 Wow, 때문에 his rating is 4.9 그냥 오는 거 stars. 보고 그냥 문 열고 타면 And here he 되죠. is. Hop in. When you get to your destination, just hop out. 그래서 도착하면 그냥 You'll see your fare 내리면은 summary and get to rate your 자동으로 driver. 이렇게 그 영수증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정말 편한 것은 내릴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먼트 자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때 뭐 이걸 지갑을 꺼내서 뭐 이거 카드를 긋거나 뭐 그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택시를 이렇게 불러서 타고 내리는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자체를 이렇게 혁신을 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렇게 인기를 끈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우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스턴에 살고 있었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 회사에 그렇게 그 관심을 갖나 그랬어요. 근데 뭐 저 회사가 조단위 밸류에이션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10조짜리다, 또 나중에 들으니까 20조다, 또 들으니까 40조다, 지금은 70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회사에 그 의문을 품고, 아니 왜 저 회사가 저렇게 난리지 해서 그 실리콘밸리 VC나 아는 사람들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이 우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뭐 의견이 분분한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어 보면은 그런 그 가치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를 카카오 택시라든지 쓰면서 이렇게 그걸 많이 구경하면서 사실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딱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기사분이 딱 갖고 있는 그 디바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운전석이 너무 기기가 많아서 제가 딱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딱 그 카카오 택시로 해서 이렇게 딱 제가 타니까 여기에 있는 김 기사로 안내하시겠습니까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게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죠. 그 이분이 택시콜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 택시콜 단말기를 왜 쓰겠어요? 손님을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찾아달 필요가 없이 손님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콜 단말기를 했는데,
카카오랑 우버는 손님을 연결을 알아서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타는 순간 이게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뭐 고객한테 손님한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면서는 여기까지는 카카오도 하는 거죠. 근데 가면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을 해주죠. 예, 심지어는 뭐 남산 터널 같은 데 지나가니까 톨게이트를 지나가니까 자동으로 위치를 감지를 해서 그 요금을 합산을 해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내릴 때에도 자동으로 요금을 돈을 받아주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택시 영업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나로 요걸 하나를 가지고 택시를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큰 이 파괴적 혁신을 한 거고, 전 세계의 그런 택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도시들하고 시 당국하고 이런 규제 문제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 60여 개국 300여 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그 보면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택시보다 우버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고, 그리고 그 제가 또 놀란 것은 그 우버의 이런 그 투자자에 대한 이런 발표 자료가 새 나와가지고 거기 나왔는데, 우버가 전체 총 매출, 그러니까 요금으로 하는 총 매출로 하면은 올해에 거의 한 12조 가량의 그런 매출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20%를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약 2조가 넘는 그런 매출을 하고, 내년에는 거의 한 30조 총 거래액으로 한 5, 6조 정도의 매출을 이렇게 목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액티브하게 우버 운전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0만 명이고, 매일 우버가 이렇게 태우는 승차 횟수가 200만 번이 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가 그만큼 전 세계의 그런 교통시장을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그 출장을 갔다가 또 새롭게 하나 느꼈어요. 뭐냐 하면, 그래도 우버를 타면은 비싸니까, 아무리 그래도 택시보다는 조금 싸지만 그래도 이게 몇십 불씩을 내야 되니까 우버를 안 타고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그 우버 풀이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합승이에요. 합승.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는데 그 방향으로, 제가 여기까지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같은 손님을 이렇게 찾아서 중간에 태워요. 그래서 두 명이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대신 7불이면은 그 어디까지나 이렇게 어디나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해보면 저기는 그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비싸죠. 교통비가 비싸고, 택시로 샌프란시스코 시 끝에서 끝까지 가면은 몇십 불도 그냥 가볍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타겠죠. 그리고 가다가 못 태워도, 다른 손님을 못 태우고 그냥 혼자서 가도 7불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얘네들이 그 하려고 하는 게 버스와 지하철을 대체하겠다라는 이런 또 선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경로를 최적화하고, 이건 다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그 최적화하면은 정말로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그런 한 가운데에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이번에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버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 없어졌다. 근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 대중교통이 안 돼 있는 데서 정말 다니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일을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각각 한 대씩 갖고 있었는데, 한 분은 거의 쓰는 게 역까지 이렇게 타고 가서 역 앞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우버를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이렇게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 우버가 하는 얘기는 우버의 경쟁자는 택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필요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딱 하는 말이 그 애 학교를 데려다주고 집에서 뭐 영화를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여주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는 꼬마애 한 3살짜리 애는 그냥 택시는 우버랑 똑같은 거고 우버가 택시고 그리고 TV는 넷플릭스라고 생각을 한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버는 자기가 택시 회사라고 이런 거기에만 이렇게 그 머물지 않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우버의 미션이 그 A 지점에서 B 지점을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로지스틱스를 바꾼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Where lifestyle meets logistics.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달 서비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음식 배달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막 시작을 한 게 우버러시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버러시라는 서비스는 철가방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국집에 음식을 이렇게 시키면은 철가방 아저씨들이 이렇게 배달을 해주죠. 근데 이것을 철가방 시스템을 인프라로 만들어서 우버 시스템을 음식점이나 꽃배달이나 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다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오더가 들어오면 예,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심지어는 배달이 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 곧 배달이 된다는 게 고객한테 문자로 날아가고 배달이 완료가 되면은 완료가 됐다고 가게 주인한테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 요금 자체가 자동으로 청구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인프라가 그 자동으로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버에 미국에선 가서 보면은 중독되는 거예요. 제가 뭐 MIT 같은 데서 가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제가 아는 분들이랑 미국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게 전혀 안 쓸 것 같은 70이 넘으신 제가 아는 미국 아저씨가 컴맹인데 우버를 쓰신다는 거예요. 써보니까 너무 편해서 택시 회사를 그걸 제일 편하다는 게 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항을 갈 때마다 쓰는데 전에 택시를 부르면은 언제 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막 그래서 택시에서 전화 걸어서 언제 오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버로 하니까 오는 게 보인다. 예. 그래서 올 때쯤 되면 나가면 된다. 자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편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택시로 안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우버의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우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우군이 돼서 그런 규제를 뚫는 예, 뉴욕시가 저거를 규제를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그 이 우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군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돌파를 해 나가는 그런 그 상황 그리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우버가 가져가는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서운 이런 우버가 가져가려고 하는 미래는 무인 자동차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에 거의 뭐 50조 60 아니요 그 50억 60억을 투자하고 카네기 멜론 사람들 한 50명 정도를 데려와서 엔지니어들을 만들어서 로보틱스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우버에 가서 이렇게 그 미팅을 하고 왔는데 돌려 말하는데 그 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지금 우버에 대한 전 세계에서 디맨드가 많다. 사람들이 우버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공급은 뭐겠어요? 운전사예요. 운전사. 예, 운전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사를 더 끌어들이는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를 하면은 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이런 그 운전사들이 또 일자리를 얻고 어쨌든 우리들은 그냥 무인 자동차를 타고 쉽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우버 덕분에 온 디맨드라는 그런 새로운 마켓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버가 열어젖힌 온 디맨드 앱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버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래픽인데 이제 모든 것에서 우버 같은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다. 빨래, 요리, 우체국 볼일, 짐가방 싸기, 안마사, 의사, 술 배달, 음식 배달, 심지어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알라딘의 램프가 된 거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다 오는데 중국도 이런 그 우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게 이런 것들이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느냐가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두 번째는 샤오미인데요. 샤오미는 샤오미 하나 갖고 계신 분, 배터리 팩이라도 많이 계시죠 이미. 사은품으로도 많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근데 샤오미는 항상 제가 보면 드는 생각이 이 회사는 4년 반 만에 중국 1위 스마트폰 회사가 된 거예요. 나온 지 4년 반 만에, 4년 만에. 근데 한국에서 어떤 회사가 새로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를 4년 만에 이길 수가 있을까? 마켓쉐어에서, 스마트폰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 거의 한국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일단 놀라운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은 시장이 크니까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중국 가서 하면은 다들 코웃음을 치죠. 왜냐 중국은 이미 경쟁이 엄청나게 센 마켓이고 삼성도 들어와 있고 애플도 들어와 있고 중국에도 대기업들이 많고 레노버, 하이얼 이런 데들 모토로라까지 중국 회사가 샀는데 그런 데들을 다 뚫고 1등을 한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샤오미에 대해서 그냥 애플의 짝퉁 회사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베이징에 갔다가 샤오미에 가볼 일이 있었는데 가봤다가 한번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 10시쯤에 여기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 레이준 CEO를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 앞에 직원들이 가득 타서 꽉 차서 이게 올라가서 제가 탈 자리가 없어서 다음 걸 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더니 거기에 딱 뛰어들어서 이렇게 딱 하면서 타는 거죠. 근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직원한테 물어봤지. 싱긋 웃으면서 이러면서 올라가서 제가 아니 너네 회사 CEO 아니냐, 근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그냥 올라가냐, 그 한국 같으면은 임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든지 아니면은 수행원이랑 같이 갈 텐데 이 사람 재산이 10조인데 저런 사람이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은데 한국 회사 같은데 대기업 가보면은 임원 엘리베이터나 사장 엘리베이터 따로 해놓은 데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스타트업 같은 데고 직원들 누구나 다 레이준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신선했던 게 이 회사의 이런 경영진이 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계 출신이고 한 명만 하드웨어 모토로라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회사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고객 응대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이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이 미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이 홈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런 그 다음 카페와 아마존 이런 쇼핑몰 같은 거를 결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출발은 사실 소프트웨어예요. MIUI라는 그 안드로이드를 아이폰처럼 좀 쉽게 쓸 수 있는 자기들이 만든 이렇게 변형한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만든 회사고, 이 MIUI를 처음에 만들어서 내놓고 1년 뒤에 첫 번째로 폰을 내놨기 때문에 출발은 소프트웨어 회사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고 고객들과의 이런 그 유대관계, 미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화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철학을 담은 참여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임원 중에 한 명.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참여감이라는 태풍은 돼지도 하늘을 날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참여감 그리고 돼지가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그 트렌드를 타고 그 가면은 자동으로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는 입소문이 왕이다.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야 된다. 그리고 고객하고 친구가 돼서 함께 가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진 회사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입소문 만들기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종이로 된 케이스에 스마트폰 케이스인데 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타고 있어도 둘이 타고 있어도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를 인터넷에 돌렸더니 이런 여러 가지 패러디가 나오면서 막 입소문을 만들었다라는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 제품 발표도 마치 애플처럼 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철학은 광고하지 않는다, 스스로 미디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터넷 왜 스타트업이 지금 많은가 그거에 보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격전지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조직은 평평하게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문화를 가진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작년에 SBS 스페셜에서 샤오미를 약간 설명한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샤오미. 그 출발은 애플과의 짝퉁 논란이었습니다. 아이폰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샤오미의 대표 레이쥐는 애플의 대표 스티브 잡스를 흉내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트레이드마크인 청바지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제품 소개 영상까지 모방했습니다. 한동안 레이준에게는 레이 잡스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4年前的时候，我们10来个人，7、8条枪，在中关村的一个小屋子里创业。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샤오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본사. 로비에 들어서면 계단 옆에 있는 미끄럼틀이 눈에 띕니다. 구글의 회사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무 시간에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샤오미는 성과나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 작년에 매출 13.5조 원을 내면서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가 됐고요. 보면 1년 사이에 그 직원이 5,000명에서 12,000명으로 성장할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가 5,000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샤오미 사람들이 왔을 때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특이한 회사죠. 왜냐하면 만물상이에요. 이런 너무나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을 직접 자기네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5주년 기념으로 하루 만에 200만 대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런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런 나인봇 이것까지 만들었는데 이거의 가격이 중국 내수 가격이 35만 원이고 이렇게 60인치짜리 4K LG 패널을 쓴 이 TV가 88만 원이고 그래서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값싸게 저런 것들을 만드냐라는 그런 항상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돈을 안 남긴다. 특허 도둑질을 하니까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저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샤오미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직접 쇼핑몰을 통해서 직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하고 사내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다른 업체들도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샤오미가 내놓는 거의 모든 다른 제품들이 보면 다 외부 스타트업이란 이런 데에 투자를 하거나 제휴를 해서 내놓는 거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수평한 조직 문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돼가지고요.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는 DJI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DJI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올 1년 전에 CES라는 라스베가스에 이걸 갔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은 이런 한 CES에서 제일 큰 회사는 삼성인데 삼성, 현대, LG 외에는 한국 회사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수많은 혁신들은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에서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독특한 제품들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지금은 스타트업이 하드웨어 혁신들도 이렇게 이끄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독특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이런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중국의 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면은 그 전부 회사 이름 앞에다가 심천, 션전이라고 하는데 션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션전이. 그 뭐 드론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내 책자를 열어봤더니 션전이라고 이렇게 붙은 데가 4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디길래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의 500개의 회사가 저 동네에서 이렇게 온 건데, 그래서 이 션전에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선전에 이렇게 가봤는데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가 있고 막 그 모든 부품을 여기에서 다 구할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이든지 빨리 만들어주는 세계의 이런 그 전자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 심천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심천이 사실 그 알려진 것은 그 짝퉁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산자이라고 하는 이런 전자제품 짝퉁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짝퉁 천국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오히려 짝퉁보다는 새로운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회사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회사가 DJI라는 그런 회사고, 이 회사는 드론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론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드론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드론이 거의 드론의 그 모델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드론 업계의 애플2라는 이런 그 얘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얼마나 화제성이 있냐면 백악관에 떨어진 것도 이 드론이고 일본 총리관저에 떨어진 것도 이런 드론이고, 그래서 이 거의 드론 하면은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드론은 보면은 그 특수 용도로 쓴다든지 뭐 그 연구용으로 쓴다든지 영화 제작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팬텀은 처음으로 사람들이 레저용으로 사서 이 즐겁게 뭐 이런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겨우 $1,000이라는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는 프랭크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항저우 출신으로 홍콩 과기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모형 비행기에 미쳐서 살다가 이 회사를 창업을 했고, 이 드론을 몇 년 전에 내놓으면서 2013년부터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400억 원, 5,500억 원, 올해는 1조를 쉽게 넘고 그 전 세계 드론 시장의 한 70%를 점유한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그 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상당한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드론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항공역학,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뭐 카메라 기술, 뭐 이런 모든 거의 그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버를 보면 기존 산업에 던지는 그 파괴적 혁신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규제의 틀로는 이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던 거죠. 거부를 하고 이런 규제 자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니까 우버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우버 비슷한 스타트업들도 못 나오고 있고, 그런 일들이 보면 핀테크, 금융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 영역에서 안 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 막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버가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는 이런 기사도 났는데 그래도 중국 시장의 8, 90%는 중국 회사들이 우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 그 샤오미 같은 회사를 보면 드는 생각은 이거죠. 삼성, LG가 옛날에 성장했던 것은 일본 회사들을 사실 빨리 따라서 패스트 팔로워로서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회사들을 보면 샤오미 같은 회사를 보면 전 나오는 제품을 만드는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옛날의 한국 회사들보다도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샤오미 같은 회사는 소프트웨어 세상하고 스타트업을 훨씬 더 한국 회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레이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 출신이고 이미 유명한 엔젤 인베스터로서 이렇게 수많은 유망 기업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자기 돈이 뭐 거의 몇 천억이 있는 사람이 샤오미를 또 만들어서 저런 성공을 해낸 것이고요. 이런 그 발 빠르고 패스트 팔로워에다가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중국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샌드위치가 돼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삼성의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위로는 애플, 아래로는 샤오미, 화웨이 같은 회사에 막힌 이런 상황이고 가격으로도 도저히 이렇게 이길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더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 DJI 같은 경우를 보면 드는 생각은 중국 기업은 모방 제품만 만든다는 짝퉁 회사라는 통념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새로운 혁신 회사들이 나오는 거죠. 세계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제품들을 만들면서 혁신에서도 한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빨리 혁신적으로 바뀌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보면 핏빛 같은 회사도 망할 거다,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일단 어쨌든 다 이겨내고 상장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 9조 가치 회사가 됐고요.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핏빛이 매출이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조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 LG전자의 이런 시가총액이 핏빛이나 DJI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이런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이런 믿음을 투자자들한테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기업 간의 이런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기업이 이런 수많은 스타트업의 도전에 직면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뭐 그 작은 칼질이라도 1000번 찔리면 죽을 수 있다고 하듯이 저렇게 작은 도전 속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보면 이런 혁신 기업 리스트에서 한국 회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 걱정되는 사실이죠. 보면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미국의 잡지에서 매년 50개의 그 가장 이런 혁신적인 스마트한 회사들을 꼽고 있는데 2014년 랭킹을 보면은 여기 4위에 삼성이 있고 46위에 LG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이게 삼성하고 LG가 사라지고 샤오미랑 알리바바랑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외부에서도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중국 회사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한국 회사들의 혁신성을 낮게 지금은 보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혁신 기업가들이 도전이 빠르게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예전의 10년이 지금의 1년이라고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창업 정신,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한국은 아쉽게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그 창업가 정신을 고교생들한테 하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비친 기업인들의 이미지는 이거라고 합니다. 예. 워낙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뭐 재판 받으시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이런 거죠. 예. 재벌 2세, 재벌 3세.
항상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재벌 2, 3세들, 재벌들의 드라마, 아침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왕자의 난이라든지 차남의 난이라든지 차남의 고발이라든지 예, 또 왕자들의 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그 굉장히 기업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요새는 저는 정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면세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매일처럼 뉴스에 면세점이 나오고 면세점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오너들이 예, 진두지휘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반면 한국 밖을 바라보면은 그 좀 웅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노령 그 사회, 일본의 노령 사회를 지금 대비를 해서 이 손정희 사장이 페퍼라는 이런 그 감정형 로봇을 이렇게 만들었고, 생산은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이 하고 알리바바가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이런 그 연합을 한다든지, 이 로봇 자체도 프랑스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이런 무료 인터넷을 공급하겠다고 이런 드론을 만들어서 레이저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 이런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테슬라는 이런 태양열 파워를 만들어서 이런 이 발전소를 대체하겠다라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한국도 원래는 이렇지 않고 이런 그 담대한 창업가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제가 보면 한국은 상속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브스 30위의 그런 한국의 부자 랭킹을 한번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30대 부자 중에 창업자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의외로 아직 창업자들이 부자 순위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아직은 창업자가 많은데, 중국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알리바바, 2위가 바이두, 3위가 텐센트죠. 여기에 상속녀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30대 부자 중 창업자가 29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역동성이 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의 활발한 신진대사가 한국은, 왜냐하면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이 계속 나와서 도전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방어를 못한 대기업들은 사라져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보면은 재벌 순위가 거의 바뀌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성장이 안 되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호황인데 한국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창업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로 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도 이런 창업가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런 조언은, 세상의 변화에 좀 호기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어리어스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고 배우시고, 그리고 체험하고 직접 해보고 관찰력을 키우면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앙트러프레니어십인 거예요. 창업 정신.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것을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는 삼성, LG, 현대, SK 같은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는 의사, 변호사 같은 공무원만 되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회는 해외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해드린 이런 작은 혁신 회사들, 로켓 회사들을 타면서 이렇게 그 새로운 커리어를 모색을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대기업이 해체되는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가는 게 좋은 스타트업에 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가서
빠르게 이렇게 일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창업을 하고 자기 회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과 그게 아니고 대기업에 가서 그냥 조직의 맨 밑바닥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렇게 10년을 지난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스타트업 같은데 로켓 회사에 들어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